안녕하세요. 네, 이제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공부하냐면 자, 로렌츠 변환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갈릴레이 변환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로렌츠 변환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에서 로렌츠 변환으로 가는데 우리 로렌츠 변환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가정 하나만 가지고 A 기준계와 등속도 운동하는 B 기준계 사이에 변환식을 유도했습니다. 그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러면 우리 이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유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알아내면 되겠어요. 근데 갈릴레이 변환 어떻게 간단했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간단했죠.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외울 수 있죠. 네, 외워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갈릴레이 X 프라임은 그렇죠.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VT라고 간단했습니다. 이제 로렌츠 변화는 그걸 이제 고쳐놓을 예정인데 간단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겠어요? 간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로렌츠 변환을 외우라 그러면 외운다 그러고 이제 시험 볼 때, 기말 시험 볼 때 쓰라고 못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외우기는 쉽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이 어떻게 로렌츠 변환이 됐는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바로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래요?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서 구한 속도 덧셈 법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벌써 두 기준계에서는 시간 간격이 다르죠. 그걸 반영해야 되겠죠. 두 기준계의 시간 간격이 또는 델타 t는 또는 t가 같다고 났었죠. 로렌츠 변환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빠르기가 같다라고 났는데 요걸 다르다라고 놔야지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수정할지 이거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졌죠. 몇 배? 감마분의 1배만큼 짧아졌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있는데 지금 B 기준계에다가 막대를 놓도록 하겠어요. B 기준계 X축에 원점에서 X'까지 막대를 놓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B 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속도는 뭘까? B 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뭐예요? 속도가 길이는 그 X'이죠. 자, B 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X'이에요. 그러면 A 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뭐예요? 자, 뭐냐면 여기서 가만 보세요. 자, 여기는 X고 여기는 VT니까 X 프라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X 마이너스 VT. 이건 바로 A 기준계에서 관찰한 거예요. 요건 A 기준계에서 관찰한 막대고 이거는 B 기준계에서 관찰한 막대가 되겠어요. 요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우리 옛날엔 같았지만 우리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길어요? X'이 더 길다는 거죠. 짧게 보인다는 거죠. 이놈이 짧아져 보이는 거죠. 자, 몇 배만큼? 감마분의 1만큼 짧아져 보인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감마분의 1로 더 작게 되니까 뭐라고 쓰기만 하면 되냐면 X-VT는 뭐라고? 감마분의 X'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저쪽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의 한 식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에 두 개의 식이 있었던 것처럼 로렌츠 변환에도 두 개의 식이 되겠어요. 그 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 갈릴레이 변환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났어요. 조금만 차이 나요? 조금 차이. 뭐가 차이 났어요? 앞에 감마만 붙인 거죠. 네. 이거 로렌츠 변환. 제대로 된 로렌츠 변환이에요. 네.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로렌츠 변환 외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정되는데 우리 하나 더 있는 데가 바로 뭐가 있냐면 갈릴레이 변환은 요거하고 두 개였어요. 두 개.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렌츠 변환으로 하면 위에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놈을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똑같은 걸 우리 어떻게 바꿔 쓰냐면 베타 CT 이렇게 바꿔 쓰겠어요.
베타도 속도를 표시합니다. 단 뭘로 속도를 표시했냐면 광속을 단위로 속도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베타라는 속도인데 여기에는 차원이 없어요. 베타는 C분의 V죠. 근데 C도 속도고 V도 속도니까 차원이 없어요. 그지만 베타가 얼마 그러면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베타가 0.5 그러면 광속의 절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CT를 한꺼번에 표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뭘 알게 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알게 됐냐면 공간하고 시간이 똑같다는 걸 한 거예요. 사실은 공간하고 시간이 똑같은데 우리한테는 공간과 시간이 달라 보여서 공간은 뭘로 쟀냐면 미터로 쟀어요. 시간은 뭘로 쟀어요? 초로 쟀어요. 똑같은 것도 이렇게 다르게 재겠어요? 안 재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걸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단위로 재죠. 그런데 한동안 잘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위를 좀 환산하는 환산인자가 필요하죠. 그 환산인자가 바로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다 C를 곱하면 그럼 뭐가 되냐면 길이의 단위가 되겠어요. 우리 보통 1광년 이거는 시간의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예요? 1광년. 길이의 단위죠. 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속을 환산인자로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표시하니까 무슨 일이 좋아지냐면 X하고 CT는 똑같은 거다. 그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로렌츠 변환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러면 로렌츠 변환의 다음번 식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는 지금 대강 가지고 이렇게 알아내는 건데 유추를 한 건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유도했어요. 뭘 가지고 유도해요?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써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도할 수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유도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유도 안 하고 결과만 알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결과만 알려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환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변환시키면 되냐면 여기다 공간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요? 시간을 써요. 그 다음에 공간 자리에다가 시간 쓰고 여기 시간 자리에는 공간을 이렇게 써요. 어때요? 그대로 이렇게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바로 요놈 대신 쓴 겁니다. 요놈 대신 쓴 거예요. 네. 근데 이 갈릴레이 변환도 그동안 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까지는 잘 맞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하자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동안은 불만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만약에 속도가 작으면 이 식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이제 로렌츠 변환인데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우리 갈릴레이 변환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속도가 작아지면 V가 작아지면 감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마를 뭘로 근사할 수 있냐면 1로 근사할 수가 있죠. 속도가 작아지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이 로렌츠 변환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냐면 두 항이 나오는데 요거 C로 나누겠어요. C로 나누면 요 감마는 1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뭐가 되냐면 C제곱분의 V가 되겠어요. 그래서 C분의 V를 갖다가 C로 또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 작아지죠. 이거 없어지나 마찬가지죠. 그럼 바로 뭐가 돼요? 이게 되죠. 그래서 요 두 식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을 하게 만들어준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으로 만든 시간과 공간 두 기준계 A와 B 기준계의 좌표 사이를 변환시키는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렌츠 변환 이 두 개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렌츠 노벨상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우리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렌트겐이 받았어요. 로렌츠는 몇 회쯤 받았을까? 잘 모르겠죠. 2회 받았어요. 2회. 제2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특상대성 이론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받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받았어요. 다른 걸로. 네, 그래서 제자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제만이라고 하는 제자. 제만이 원자에서 뜨거운 원자를 만들면 거기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기체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줄 것 같으면 선 스펙트럼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걸 갖다 제만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제만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 받을 때 로렌츠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로렌츠인데 로렌츠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많았어요. 호이겐스도 네덜란드 사람이고 또 누구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뭐 많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레이든이 네덜란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레이든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했는데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 그리고 빛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자기론 연구에 몰두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기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의 제자인 제만과 공동 연구로 밝힌 제만 효과에서 제2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에테르를 관측하려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제안했는데 그때 이 변환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로렌츠 변환과 똑같은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 같은 놈이 움직이려면 그놈이 좀 길이가 수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환식을 했는데 이 변환식은 사실은 전자가 꼭 전자만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자체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로렌츠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것과 똑같은 식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바로 1년 전에 로렌츠가 그 식을 이미 유도해 놨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변환식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포앙카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식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로렌츠 변환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뉴턴 역학하면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뉴턴 역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라고 했냐면 운동 법칙을 공부하는 분야라고 그랬어요. 뉴턴 역학을 대표하는 식은 F는 ma예요. 요거 푸는 거예요. 근데 왜 뉴턴 역학을 그렇게 많이 배웠느냐, 오랫동안 배우고 한 학기씩 배우고 이러느냐 하면 자 이렇게 간단한 식이지만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떤 물체에다 적용하는지, 물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물체가 크기를 갖고 있는지 뭐 또는 이 힘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적용할 때 하는 게 복잡해서 이게 이제 많이 배우는 거지만 뉴턴 역학을 대표하는 식은 F는 이거예요. 이게 뉴턴 역학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 하나만 알면 뉴턴 역학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뉴턴 역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어요? 전자기학 그랬죠? 전자기학은 뭐가 대표하는 거였어요?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그래서 사실 맥스웰 방정식은 전부에서 몇 개예요? 4개인데 이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표현하면 이게 한 개의 식으로 대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식 우리가 배웠죠. 이게 바로 전자기학 전체를 대표하는 식이다. 요게 전자기학의 기본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냐면 우리 양자역학 배웠어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어때요? 양자역학 식이 많이 있어요. 대표하는 식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운동법칙이었습니다. 이 운동법칙을 요건 어때요? 우리 요런 벡터가 기저가 있어야 되듯이 요것도 어때요? 기저가 있어야 됐죠. 요건 좀 추상적이었어요. 이걸 위치 기저에서 대표시키면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할 것 같으면 행렬식이 됐죠. 이걸 행렬역학이 된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분야든지 물리학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식이 있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식이란 어떤 의미냐면 그 식 하나가 그 분야를 전부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대표하는 식은 뭘까? 특수상대성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뭔가 엄청 어려운 식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자, 그걸 대표하는 식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결과는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 이상 다른 거 공부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하게 돼요? 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다 이해했어. 이거 다 외울 수 있다고 그랬죠? 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다 알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는지 하는 거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한 거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속도 덧셈 법칙. 속도 덧셈 법칙은 여러분 외워요? 못 외워요? VCA는 뭐? VCB 더하기 VBA 그렇죠? 네. 이건 어디서부터 구했어요? 이 속도 덧셈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구했죠. 갈릴레이 변환. 근데 갈릴레이 변환이 로렌츠 변환이 됐으니까 갈릴레이 변환이 다른 식으로 수정됐으니까 속도 덧셈 법칙도 수정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수정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하면 광속은 불변이라는 게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을 한번 조금 더 복습하면 우리 덧셈 법칙을 어떻게 유도했었냐면 자 처음에서 t는 t1일 때 자 t1 프라임하고 t1은 같은데 그때 위치와 시간 사이 관계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갈릴레이 변환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갈릴레이 변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뺐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나누니까 바로 뭐가 됐어요? 바로 뭐가 됐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 됐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되냐? 요게 바로 V 뭐예요? V C CP 요거는 VCA 요건 VCA예요. 그다음 요건 뭐예요? BA, VB. 자, 그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건데 요걸 이항을 해가지고 VC 요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똑같은 방법. 그래서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이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로렌츠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 어때요? 자, 첫 번째 T1일 때 관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T1일 때 T1 프라임이고 그다음에 X1에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로렌츠 변환 다 외웠으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나중 위치와 시간. 나중 위치의 시간 어떻게 여기 2일 때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2일 때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에서 뭐를?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 빼겠어요. 그래서 변이는 나중에 처음 빼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 놈을 뺐더니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것도 뺐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갈릴레이 변에서는 이게 간단했지만 우리 로렌츠 변에서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이걸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 여기 C가 있으니까 C를 먼저 한번 나누도록 하겠어요. 델타 T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마는 없어져요. 다행히 여기서 여기 나누면 감마는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델타 T분의 C제곱분의 V 그대로 썼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속도인데 이쪽은 아직 속도가 없죠.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분자와 분모를 그냥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어요. 분자와 분모를 델타 T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다 속도만으로 됐죠. 그러면 요 놈은 뭐예요? 요거는 V 뭐예요? VBC VCB VCB 요건 뭐예요? CA 요건 뭐예요? VBA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요것도 VBA이고 요거는 VC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썼냐면 VCB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VCA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CA를 빼야 되겠어요. CA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갖고 하면 되겠어요. 곱하면 되겠어. 그럼 곱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뭘로 묶어요? VCA를 묶으면 되겠어요. VCA를 묶으면 여기에 VCA 있죠. 그게 묶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이쪽으로 갖고 와서 묶으면 1 더하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게 여기 있는 분모예요. 분모. 분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 바뀌었는데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구한 속도 덧셈 법칙이 우리 전에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뭐만 바뀌냐면 요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요거 하나. 요 놈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요거. 요 놈이 봤더니 보세요. 요건 광속인데 여기다가 일반 물체의 속도를 2번 곱한 거죠. 이건 광속에 비해서 뭐 크겠어요? 작겠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속도의 경우는 이거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VCA는 VCB 더하기 VBA는 요건 그냥 근사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요 놈 때문에 그렇게 큰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해결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광속은 일정이다라고 하는 걸 해결이 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이 여기다 있다면 어때요? 둘 중에 어떤 게 하나가 C예요 지금. 뭘 C로 놓을까? 자, VCB를 C라고 놨어요. 여기다 VCB를 C라고 놨어요.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VCA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VCB가 C면 VCA는 C보다 더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반드시 커야 되죠. 반드시 커야 돼요. 자, 여기서 요놈이 C면 여기 없다면 여기 C면
여기 뭐가 있으니까 달라야 되죠. 막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더 커야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이게 더 작아야 되죠. 근데 요 놈이 있어요. 요 놈. 여기다 C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디다 C를 대입하냐면 여기다 C를 대입하고 여기다 C를 대입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C 대입하고 여기다 C 대입하니까 C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정리하면 놀랍게도 어때요? C로 통분하면 바로 C 되죠. 네. 그래서 속도 더 센 법칙에 집어넣으면 바로 C 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빛이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놈이 빛이었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이었지만 빛이 특별한 성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광속은 일정하다고 하는 이상한 효과가 나왔냐면 광속이 아니라 속도 덧셈 법칙,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이 사실은 옳은 법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지상에서 측정하면 0.8시로 날아가는 탄환을 0.5시로 달리는 기차에서 측정한 속도는 얼마일까? 내가 여기서 봤더니 어떤 탄환이 0.8시로 날아가요. 근데 기차가 따라가면서 봐요. 따라가면서 보면 탄환의 속도가 더 작아지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죠.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얼마겠어요? 0.3C가 되는 거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도 계산을 하면 이 속도가 작은 속도가 아니니까 올바른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우리 지상을 A, 기차를 B, 탄환을 C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VCA는 0.8C예요. 그 다음에 VBA는 이게 뭐예요? A가 뭐라고 했어요? 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본 기차의 속도, 이게 0.5C예요. VCB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VCB는 여기다가 VCA 더하기 VAB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CB 사이에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CA, AB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게 VCA하고 VBA하고 VC 요 두 개만 주어졌지 뭐는 안 주어졌냐면 VAB는 안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 어떤 관계가 있냐면 BA는 A가 본 B의 속도예요. 그럼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용한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5C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3C가 아니라 0.5C가 된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측정하면. 속도 덧셈 법칙은 우리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있죠.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맞다. 이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상대성 이론은 진리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반드시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해야지 돼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합해야지 올바른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어떤 이론보다도 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제 우리 뭘 알았냐면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 어때요? 속도가 다 똑같은 속도가 아니어가지고 누가 봤느냐로 다 구분해야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계가 누구 시계냐에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본 시계 똑같이 그 다음에 달에서 그 본 시계 또는 태양에서 본 시계들이 지나가는 그 흐르는 빠르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얘기할 때도 누가 본 시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근데 그 차이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감마인자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아무리 빨라봤자 음속 정도인데 음속 정도는 감마가 1이었죠.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태양을 보면 내가 태양 보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꼭 그렇게 차이가 난다뿐 아니라 이제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본 시계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 누가 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기준을 할 수가 있냐면 물체의 속도는 누가 본 속도 이제 모두 다르듯이 속도를 말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속도뿐 아니라 길이와 시간 간격도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 우리 길이와 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지 되는데
그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기준기에 놓인 막대의 길이, 이거는 안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에요. 안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누가 보든지 그 사람이 볼 때 안 움직이면 그 길이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아야 되죠. 자, 거기다 이름 붙여줬어요. 뭐라고 이름 붙여줬냐면 고유 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고유 길이. 그래서 어떤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가 안 움직이는 경우에 길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간도, 시간 간격도 시계인데 그 시계가 안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기준기에 놓인, 자신의 기준기에 놓인 시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건 안 움직여. 그래서 다른 시간을, 움직이는 시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막대를 할 때는, 막대의 길이를 구할 때는 고유 길이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감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계의 주기는 고유 시간의 주기를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감마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시계나 막대가 어떤 기준기에 놓여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기준기에 놓여 있는지를 알면 고유 길이나 고유 시간으로부터 실제 거기서 측정한 길이와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표시할 때는 그것의 고유 길이가 뭔지, 고유 시간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이나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길이 수축을 가지고 로렌츠 변환을 유도했는데 이 로렌츠 변환으로 길이 수축을 보이는 방법을 보이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로렌츠 변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특성 대칭이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결과가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는 것을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하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이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축되지 않아요. 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원 모양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타원 모양으로 보입니다.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로렌츠 변환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기준계를 그려야 되겠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여기 비기준계에다 이제 일단 막대를 놨다고 하죠. 그럼 비기준계에서 이렇게 시간과 좌표를, 위치를 여러 가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렌츠 변화는 무엇에 대한 식이냐면 이런 놈들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놈들에 대한 식을 쭉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로렌츠 변화를 쓸 것 같으면 우리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x1 프라임은 감마 x1 빼기 베타 c t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이, 여기 식이 4개가 나와요. 그렇죠? 식 4개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 요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하려면 비기준계에서 요 길이를 볼 때는 사실은 x1 프라임하고 x2 프라임 측정해서 그 차이만 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막대기가 여기 놓여 있으니까. 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도 또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x1 프라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 바뀌어요. 이건 지금 내 기준계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계산하는데 t1 프라임이나 t2 프라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x1 프라임하고 x2 프라임만 알면 되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2 프라임 빼기 x1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A 기준계에서 볼 때는 x2 빼기 x1 하면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움직이고 있으니 막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로렌츠 변화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어야지 돼요. 요것만 가지고 알아내야 하는데 지금 x1과 x2가 막 변하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측정하면 되냐면 t1과 t2를 같을 때 측정하면 돼요. 이게 다를 때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를 때 측정하면 어떤 시간에 1초 때 요거 측정하고 2초 때 이거 측정하면 이거 한참 더 가죠. 기다렸다 측정하면 x2가 점점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T1과 T2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T1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시에 X1 측정했어요. 그러면 X2도 10시에 측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1과 T2가 같으면 그러면 그때 X2 빼기 X1 하는 것이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이 꼭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이만 내면 돼. 근데 A 기준계에서는 반드시 T1과 T2가 같을 때만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시간에 요거 측정했다고 그래요.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죠. 점점 바뀌죠. 그럼 길이가 막 바뀐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요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x1과 x2를 t1과 t2가 같을 때 측정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내식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거 내식에서 어떻게 하면 그게 잘 알아지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비기준계에서는 T1과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이 무엇이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하니까 요거 안 들어있는 식도 상관없어요. 요거 안 들어있는. 여기는 T1 프라임하고 T2 프라임이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죠. 요거 이용할 필요 없어요. 요거 이용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길이 수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요 이렇게 많은 식들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걸 찾아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은 무엇인지 몰라도 되니까 요 두 개씩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것만 갖고 하면 A 기준계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T1과 T2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야지 돼요. 같을 때만 측정해야 되니까 요거 같으니까 여기 1식과 3식의 차이를 구하면 그래서 3식에서 1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요거 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2 프라임 빼기 x1 마이너스는 감마 여기서부터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됐죠. 근데 요게 바로 뭐예요? 막대기가 노인되니까 이게 바로 고유 길이가 되겠어요. 요 놈은 A 기준계에서 측정한 길이가 되죠. 그래서 L은 감마분의 L0 이렇게 되겠어요. 네. 뭐 이거 가지고 로렌츠 변환을 우리가 아까 유치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많은 로렌츠 변환 중에서 요거 두 개를 골라 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대기를 A 기준계에다 놓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 기준계에다 막대기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A 기준계에서 막대기 길이는 T1과 T2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같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B 기준계에서는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어요. 따라서 요 놈은 몰라도 돼요. 요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변환식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몰라도 되니까 요 놈 두 개가 안 들어가 있는 식을 구해야지 되겠어요. 근데 봤더니 안 들어가 있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을 때는 뭘 이용하냐면 없을 때는 뭘 이용하냐면 이거는 B 기준계의 좌표를 A 기준계의 좌표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A 기준계의 좌표를 B 기준계의 좌표로 표시한 걸 역변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역변환을 구해야 될 텐데 그 역변환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요.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A 기준계는 B 기준계에 대해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변환식에서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 쓰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부호가 전부 플러스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역변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변환이에요. 그래서 x는 여기다 x인데 여기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 무엇이 없는 식을 골라야 되냐면 t1과 t2가 없는 식을 골라야 되겠어요. 요거 두 개는 t1과 t2가 있지만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 빼기 1씩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막대가 어디에 있냐면 A 기준계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 L0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B 기준계에는 요건 L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L은 감마분의 L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뭐 한참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자,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엔 무슨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지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지연. 그래서 시간지연은 비기준계의 x1 프라임에 놓은 시간이 t1인 시계를 본 A 기준의 좌표는 x1이고 A 기준에서 본 시간은 t1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였어요. 이렇게 놓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놓였을 때 x1 프라임에 t1 프라임이고 x1은 t1이고 이때 자, 여기서 읽은 거고 여기서 읽은 거예요. 요 놈이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자, 그래서 지금 B 기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x2일 때 t2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비기준계에서 시계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비기준계에서는 시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쳐요. 가만히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x1 프라임은 x2 프라임과 같을 때죠. 자, 그때 우리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비기준계에서 시간 간격 t0와 a 기준계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과의 관계, 요 a 기준계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 t와의 관계를 여기 조금 잘못 쓴 거네. 자, 그걸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로렌츠 변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여기서 여기에 시간 간격 구할 때는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인데 요놈 두 개는 어떻다고 놨어요? 요거 두 개는 같다고 놨죠? 같다고 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같을 필요가 없죠.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여기 이용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용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은 거,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이 같은 거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는 마땅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 같다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는 뭐만 나와요? t 시간 간격만 나오지 t 프라임 안 나오죠. 이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역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역변환을 먼저 구하면 여기서 역변환 구하면 요 놈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뭘 이용할 거예요? 요거 두 개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같다는 걸 이용하면 두 번째 걸 이용해야 되겠어요. 근데 두 번째 요거 같다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4에서 2를 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t는 그래서 t0가 어떤 거겠어요? 지금 비기준계에 놓여 있으니까 요게 t0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요게 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감마 t0. 그래서 시간 지연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움직이는 기준계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그 기준계의 질량도 바뀝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알아낸 아주 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유명한 E는 mc제곱에서 라는 결과를 나중에 갖게 해준 건데,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를 곰곰이 관찰해서 그 결과가 나왔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서 나왔겠어요?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시공간의 변환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속은 일정하다 이것만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4차원 벡터를 도입하면서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질량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질량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히 물체가 지닌 실질적인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에서 어떤 정의를 할 때는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 양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물질의 양이라고 하면 이거 숫자로 어떻게 표시할지를 몰라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량을 숫자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는 힘하고 가속도를 측정하면 질량이 나와요. 그다음에 만유인력 법칙에서는 만유인력을 측정하고 거리를 측정하면 질량이 나와요. 이렇게 질량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두 개 같은 건데, 우리 이거 또 일반 상대성에 다시 나오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하면 질량은 물체의 관성의 정도예요. 질량이 큰 놈은 속도를 바꾸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봤더니 점점 빠를수록 질량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물체가 빨라지면 관성이 커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질량은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원인인데, 우리 길이와 시간 간격뿐 아니라 질량도 어떤 기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계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볼 때 안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우리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우리 안 움직이는 막대기의 길이는 고유 길이, 안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 그랬죠? 그러면 안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고유 질량 이렇게 부르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용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 길이, 고유 시간인데 이놈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질량 이렇게 불러요. 고유 길이 할 때는 proper length, 고유 시간 할 때는 proper time. 그런데 정지 질량 할 때는 rest mas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대론적 질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질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간단해요. 결과는 감마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준궤도 막대의 고유 길이가 L0고 T0고 M0라고 한다면 움직일 때 막대는 감마분의 L0, 그 다음에 시간은 T는 감마 T0, 질량은 감마 M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지 질량에 대해서 감마배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관성이 커지면 가속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텐데, 우리 위치 벡터는 어떻게 그린 걸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좌표계를 정해놓고 원점에서부터 어떤 물체까지 그리는 것을 우리 위치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기절을 정해서 대표하지 않으면 R은 추상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림과 같이 기절을 정해서 표현하면 X성분, Y성분 이렇게 생기죠. 네, 그랬을 때 이 X와 Y는 기절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 자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이렇게 바꿨어. 서로 다른 두 기전에서 바꾸면 기저가 이렇게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처음 기저에서 이렇게 표시되고 나중 기저에서 이렇게 표시된다면 요 좌표 사이의 관계, 요거 알아낼 때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면, 두 기저의 좌표 사이의 관계는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알아낼 수 있냐면, 요 두 개 사이에 요 놈의 단위 벡터하고 요 놈의 단위 벡터 사이에 스칼라 곱은 코사인 세타고, 요 놈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이런 걸 이용하겠어요. 요거 이용하면 어떤 변환식을 우리 얻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변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런 변환식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한 변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좌표계 회전식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로렌츠 변환도 이것과 똑같은 좌표계 회전에 대한 변환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뭘 얘기했냐면 아까 시간하고 공간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은 여기 시간축이고 여기 공간축이면 이렇게 돌림 변환식이에요. 로렌츠 변환이.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간단히 보이겠어요. 그러기 전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네. 여기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 스칼라와 벡터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벡터 이렇게 했죠.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수로 대표되면 스칼라, 세 개의 수로 대표되면 벡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 좌표계 회전을 시키더라도 안 변하면 스칼라예요. 근데 좌표계 회전에 대해 성분이 위치 벡터처럼 변하면 그게 벡터다.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의 의미가 조금 더 발전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라도 방향이 있다고 전부 벡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바로 fx'은 fx 코사인 세타 더하기 fy 사인 세타, 이게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이게 바로 이제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렌츠 변화는 3차원 좌표계 회전에 대한 변환식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로렌츠 변화를 어떻게 바꿨었냐면 이렇게 바꿨으라고 했어요. 먼저 x4라고 하고 나서 x4를 ICT 이렇게 하겠어요. i는 이거 허수예요. 허수. 허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걸 여기다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x4는 ICT, x4'은 ICT 프라임을 놓고 로렌츠 변화를 다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x'은 x 감마,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감마 베타 CT를 여기다 ICT라고 빼면 I 감마 베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놓냐면 요거를 갖다가 감마를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I 감마 베타를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놓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에다가는 I를 다 곱하겠어요. 두 번째 식에다 I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마하고서 여기 ICT 이렇게 됐어요. ICT. 또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 T에는 I 감마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바꿔 쓰면 I 감마 베타 X 더하기 감마 ICT 이렇게 쓰는데, 여기 바로 뭐가 되냐면 X 코사인 사인, 요 사인 세타가 여기로 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X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때요? 아까 좌표계 변환한 거하고 똑같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똑같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좌표계 변환이라고 하면 뭐 고지 들을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맘대로 지금 막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니까 좀 불안하죠. 자, 여기서 무엇만 만족하면 되냐면 사실은 좌표계 변환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직교 변환의 의미예요. 그 두 개 1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 요거 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 1이면 이렇게 놓은 게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감마, 사인 세타를 I 베타 감마라고 놨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 제곱하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감마 제곱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가 되겠어요? 1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1 되니까 맞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때 뭐가 되냐면 이때 각이 바로 허수각이 되는 거예요. 허수각 됐을 때 이런 모양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의 좌표 사이에는 관계 이걸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데 요 변환을 이렇게 확장시켰어요. 로렌츠 변환으로 바꿨어요. 근데 요거 로렌츠가 먼저 해놨기 때문에 요걸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은 요건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된 것인데 로렌츠 변환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유도되는데 이게 바로 뭘 해결했어요? 광속은 일정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알고 봤더니 어때요?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가진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었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이걸로 상대성, 특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집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